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지역의 새 일꾼들이 선출됐습니다. 파워인터뷰에서는 새롭게 뽑힌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안양시 동화구 을 지역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네, 국민들이 제일 고생하셨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거 치르시느라 너무 멋지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처음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안양 지역과 막 사귀기 시작했을 텐데요. 지역의 일꾼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한 시간의 결과 여러분의 대표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바랬던 자리인데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저희 방송을 통해서 당선 소감 한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선 소감이라고 할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당선 전에 이제 선거 전에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빤한 말 하고 싶지 않았고 흔하고 상투적인 말이 싫었었는데 정작 마음을 뒤져보니까 그때 할 수 있는 표현은 정말 그 빤한 말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흔하게 표현으로 하나 찾았었을 때는 상투적인 말이 되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또 저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의석수였고요. 그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져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느라 편한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정말 바른 일꾼이어서가 아니라 실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태도에서 점수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성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하지 못하면 결과 책임을 져야 되는 여당이 됐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과 별개로 어찌되었건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코로나 전국에도 간극을 유지하면서 누구 못지않게 방역과 선거를 동시에 민주주의를 동시에 완성해낸 국민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저력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암흑 같은 지금 세계 경제 상황에서 저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영광이라는 것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쉽지 않은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많았던 선거였습니다. 안양시 동화구 선거고 네. 승리하셨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이건 역시 빤한 말 같은데요. 여론조사 지표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전에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을 때조차 단 한 번도 안심했던 적이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 선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슈의 정부 여당의 역할에 따라서 표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었고 그를 감당해야 되는 게 지역구 의원, 지역구 주자들의 몫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관심 안에서 특히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어요. 전국적 투표율도 높았는데 동안구, 특히 동안구 을 선거구 같은 경우는 75%가 넘었습니다. 실제 유권자의 10명 중에 7.5명, 8명이 투표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관심이 없던 일상을 유지하고 계시던 모든 국민들도 이 순간만큼 고민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두려운 시간들이었는데요. 마지막까지도 당선 확실이라고 우리 이제 방송사에서도 와주셨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자시는데도 사실은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할 만큼 정작 그 확정의 순간까지는 예상을 못했다고는 조금 다른 결의 그런 불안함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셨던 우리 심재철 의원님 또 오선의 구력으로 지역을 또 이끌어 오셨는데요. 또 추혜선 의원님 그리고 또 문태환 후보님 등에서 여러 후보군들과 그래도 이제 국민 눈살 안 찌푸리게 하는 선의의 경쟁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선거운동 참 힘든 시간이고 과정인데 사실은 좋은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네. 시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떤 얘기들 해주시던가요, 시민들께서? 오늘 계속 빤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현장은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닌데 우리 국민의 수준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힘들면 나랏잎 탓이라고 하기가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힘들지만 지금은 극복해야 될 때니까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뉘앙스의 힘들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지지가 그냥 지지가 아니었고 향후에 저희에게 숙제를 남겨주는 그런 지지 응원들 현장에서 많이 들었고요. 특히 코로나 전국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통상의 선거운동 방식으로 유권자들을 만날 수 없던 게 처음에는 굉장히 난감한 일이었죠. 여러 통의 명함을 찍어놓고도 정말 그 명함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제 얼굴이 찍힌 명함 어떻게 버려야 할까 모든 후보자들의 고민일 것 같은데요. 악수도 하지 못하고 그럼 어떤 선거운동 방식이 있을까라고 되려 고민하는 이 시간이 진실된 소통,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간 관성적으로 해왔던 소통이 아닌 또 다른 방식의 소통을 고민하는 의외의 정치 개혁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후보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흔한 그 트로트 음악 또는 신나는 음악에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그런 선거 방식에서 조금 더 탈피하고 정말 교감을 하는 조용한 선거이되 소통은 해야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좀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 안 하신다고 하셨죠? 끝까지 지키셨죠? 네. 예, 잘했다고 생각되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국민의 승리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봤을 때 네거티브 그리고 또 섣부른 어떤 이제 공작적 어떤 메시지에는 그러니까 저희 지역을 뭐 특정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국 어디건 할 것 없이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등을 돌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수준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의 수준은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네거티브가 먹혔다라고 생각했던 건 정치인들의 착각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선거 때 다가와서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던 국민들 아닙니까? 정말 일상적인 정치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 또 부족했지만 다음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신데요.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네거티브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 되려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또 희망의 정치를 보여줬다라고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자리였는데요. 저 앞에서 토론하실 때 네. 하신 말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내 공약이 아니더라도 지금 같이 앉아 있는 이 후보자들께서 약속한 공약 좋은 내용들은 받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이건 정말 괜찮은 공약 같다. 생각하시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심재철 후보님께서 당시에 N번방 사건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높았었는데요. 현행법 체제로서 국민 법감정에 충분하지 못했던 지점 점검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시로 든 거는 이제 처벌 강화 부분이긴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유형을 그 법조안에 포함시키는 것 등등 해서 그 고민의 발단에 어떤 계기로서의 언급을 주신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저도 우리 당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안 부족하긴 하지만 법안 통과를 통해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 심재철 의원님의 그 공약들은 제가 경청하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님들의 공약 가운데도 공약 자체가 아니더라도 그 공약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 경청해야죠. 그리고 또 뭐 어떤 역할들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후보군들, 훌륭한 자원들이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영역에서 또는 또 정치권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훌륭한 저의 또 이제 어쨌든 지혜를 빌릴 수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동료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약 얘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의원님 살고 계신 그 동네
네. 바로 옆에 있는 교도소. 예.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정말 지켜지지 않았던 이 공약. 물론 이전하겠다고 네. 이전을 임기 중에 확정 짓겠다고 네. 공약하셨는데 그런 공약들 다들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방법의 문제인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당초 이 스튜디오에 제가 처음 인터뷰를 통해서 인사드릴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말리셨고 빤한 공약처럼 보이니까 누구나 다 했기도 했고 누구나 다 하고도 못 지키는 약속으로 받아들인다. 하지 말아라. 이재정 같지 않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실제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비껴갈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드렸었고요. 저는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이 저의 장점이고 그런 설명들이 선거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당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지역에 불필요한 시설이고 지역의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옮겨야만 한다라는 단초로는 여기에 이야기를 꺼내기엔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점검을 했고 그 결과 사법자원의 재배치,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또 다른 시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고 했을 때 그 공간에 시민들에게 또 다른 요구에 부응해야 되는 것. 그것이 몇 가지 전제 조건이었는데요. 제가 그 하나하나를 사실 살펴서 일부 제가 점검한 내용들을 이제 유세차위에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전을 원하는 지역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자체가 또 발전에 견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라든지 인구 정주 여건이라든지 등등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희망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가 있는데요. 한 대략 3군데 정도로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 다 민주당 출신의 우리 단체장이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뭐 민주당 단체장이 오케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런 시설들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그 자체가 무산되기도 한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시민만 더 귀하고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합의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어쨌든 정책 실현인데요.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런 내용들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이끌어낼 정도의 일은 지역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사실 이전이 목전에 와 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공약하신 것 중에 신도시, 네. 평촌 신도시라 부르기 좀 그런 네. 평촌 구도시가 돼버린 네. 이곳의 리모델링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세요? 네. 이미 그 성냥갑 아파트 숲으로 대별되는 그런 수도권 인구 가밀 시대의 아파트 사실 재건축, 재개발에는 소위 말하는 수익성 면에서 충분치 않아서 그 이미 꽉 차버린 포화된 용적률 때문에 쉽지 않은 환경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법으로도 리모델링은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그 관할하는 법률이 무려 중요 법만 따지더라도 3개나 됩니다. 뭐 주택법, 건축법, 국계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차도 복잡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 절차가 상충돼 보이는 지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일기 신도시의 이런 리모델링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구체적 케이스로만 해결하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지역, 안양 아닌 다른 곳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규제 정비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기 신도시를 기획했던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이 30년 이후를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 역시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30년이 흘러 그로 인한 선택으로 받은 혜택도 있겠지만 드러난 문제점들은 국가 자원, 국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의 이하경 의원님과 제가 선거 전에 정책 협약을 함께 했었는데요. 3번 신도시를 또 포함하고 있는 도시가 군포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 리모델링법 관련해서 국가 자원이 필요한 부분을 엄선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그 금융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에 있어서도 상상력을 더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관련된 내용 또 우리 삼선 의원이시기도 한데요. 이하경 의원님하고 바로 21대 임기가 시작되면 논의를 해서 그 역시도 중간 보고를 하겠습니다. 중간 보고의 특징은 뭡니까? 물어주시고 잘못 간다 싶고 부족하다 싶으면 시민들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께 기대겠다는 뜻입니다. 예. 숙제를 저희한테 네네. 주시는 거군요.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알겠습니다. 자, 20대 국회 정리하는 시간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으로 일단 4년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동안 많은 일 하셨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성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이제는 그만 좀 얘기하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성과인 것은 소방관 국가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제도가 뭐 절대적인 선이거나 절대적인 진리일 리는 없지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일꾼의 역할로서는 제가 선택한 국민 안전의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했던 일이고요. 또 우리들의 영웅, 존경하는 직업 1위 소방관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그 법안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은 저 혼자만의 역할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국민들의 힘을 빌어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거는 개인기 또는 당의 여력들만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힘을 국회 안으로 불어넣는 일까지도,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국회의원의 역할을 모두 경험하게 만들어준 법이 그 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발판 삼아서 저는 21대에도 불가능할 거야 하는 일조차도 국민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차근차근 순서대로 밟아간다면 그 이상의 일도 가능하겠다라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21대 국회를 전반적으로 보면 대표되는 그 떠오르는 단어, 식물국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동물국회 뭐라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을 했더니 식물국회가 되었다가 벼랑간 동물의 한 차원 더 나간 짐승국회까지 목격하게 된 국민들께는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국회 구성원인 것만으로도 정말 송구한 일인데요. 하다 못해 국민들께서 그 얘기하십니다. 짐승국회까지 봐야 하지만 가장 답답했던 국회는 정말 일 안 하는 국회, 식물국회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번 총선의 표심은 일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정작 일을 한다 안 한다는 국회의원 정치인의 결단이기도 하지만요. 모든 제도는 악용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고 특히 국회법 내에서 여야 간사 간의 합의라는 실무적 차원의 간사 권능 또는 당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 지렛대를 하라고 준 일부의 그런 이제 공간을 열어준 면도 있지만 그걸 악용을 해서 국회문을 안 여는 방식으로 그건 거의 목리이자 협박인 거죠. 국민한테는 협박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20대 국회에도 지금 현재 일하는 법이라는 네이밍으로 여러 법안들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저는 그 중에 일부라도 최소한 법안 심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차치하고라도 법안을 살펴보고 찬반 의견을 밝히고 정부의 입장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정도의 최소 수렴 절차는 상시적으로 열어야 된다. 그건 여야 정쟁 상황일지라도 열어야 되고 반드시 여야 간사의 권능이라든지 뭐 정치 협상의 결과물로 열고 말고를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은 21대가 시작되기 전에 20대 국회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전 좀 논의를 진지하게 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대 국회 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1대 국회 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약속의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제가 늘 선거 때부터 21대 국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붙여서 했던 것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제 역할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임무 수행 중입니다. 선거운동보다 더 중요한 일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하루 제가 해야 할 일도 있는 겁니다. 그 말씀도 드렸는데요. 21대 국회에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20대 국회에서 제가 미진했던 부분들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더 큰 포부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야기가 때로는 희망적으로 들리기도 했었고 때로는 국회는 역할을 못하고 대통령만 이끌어간 어떤 화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 여하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총선 승리할 수 있다. 대통령의 힘에 기대 총선 승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때도 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되려 한반도 평화의 문제 그리고 북한하고의 관계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지점들도 있거든요. 오랫동안 반목과 갈등이 있어왔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화두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낼 상황이 못 됐고 또 그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잠정 중단이 되고 전 세계가 코로나 전국으로 빠져들었는데요. 저는 21대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의회의 두각, 그러니까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회가 돼야 되고요. 제가 그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전해주시죠. 네, 선거 기간 동안 만나면서 저는 어떤 유권자보다 우리 아이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곁에 계신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뽑아놓은 정치인들 잘 감시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만들어주세요 했습니다. 뽑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격려해 주시되 때로는 따끔한 해초리 들어 함께 소통해 주시는 겁니다. 저 역시 그 소통에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따끔한 해초리 맞을 준비, 배울 준비 되어 있는 일꾼 제대로 활용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명심보감에는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가와 만사성을 큰 덕목으로 여겼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기회에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파워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